네, 안녕하세요. 네, 26년 저희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저희 이제 해외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구매대행의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A부터 Z까지 자료 준비 잘 했으니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단하게 세무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세무사 이재상입니다. 우리텍스앤컨설팅 강남 본점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고요. 워크웨이즈를 통해서 강의 들으시는 대표님들의 부가세 신고를 돕기 위해 또 이렇게 유튜브에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그럼 오늘 이제 부가세가 뭔지, 부가가치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은 부가세 소명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홈택스에서 저 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가가치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Value Added Tax라고 부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가된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만들어낸 원가가 있거든요. 이 원가와 구매가의 차액을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대표님들은 최종 소비자한테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세무서에 납부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덜 마음적으로 덜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 셀러잖아요. 네네. 저희가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구매자 대신해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쵸. 셀러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표님들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죠. 이제 대신 내주는 그죠, 거죠. 그죠. 그게 마음이 편하시죠. 세금 낼 때. 일반적으로 뭐 사입이나 뭐 로켓 그로스 아니면 로켓 그리고 위탁할 때는 매입 잡히고 매출 잡히고 이게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한번은 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음. 한번 표준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네. 때는 소비자가 구매한 총액이죠. 이 총액이 매출이 되는 거고 이 총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나의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딘가로부터 물건을 받아오잖아요. 이 물건을 사입할 때 이 최종 저희가 구매한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잘 네.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 조언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기본 공식이 이렇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부가세 구조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도소매 부가세 예시인데요. 판매가가 이렇게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상품 원가가 5만 원짜리예요. 배송비가 뭐 5,000원이고 수수료가 10% 잡아가지고 10,000원이다 라고 봤을 때 매출세액은 이제 판매가 10만 원에서 이렇게 판매가 10만 원에서 이 10% 잡아서 10,000원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배송비 부가세가 이제 또 10% 잡혀서 500원 그리고 오픈마켓 수수료 부가세가 1,000원 그래서 1,500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8,500원 이렇게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착각을 하실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도 이렇게 하냐.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네. 업종 자체가 사실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22년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겼는데 이 전까지는 사실 이거를 일반적인 도소매로 볼 거냐 아니면 이 구매에 대행을 하는 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볼 거냐 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해외 구매 대행업이란 업종이 새로 생기고 원래는 525101로 전부 다 신고를 하다가 이제는 525105라는 업종 코드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표준화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네. 22년 전에는 네. 어떻게 신고했어요? 22년 전에는 사실 이 업종 자체 똑같이 신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아니, 세금은 또 지금 하는 방식과 사실은 똑같이 비슷하게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세무서에서 조회되는 자료랑 저희가 신고한 자료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가 현재 신고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자료 소명 요청은 무조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신고를 넣을 때마다 자료 소명 요청이 왔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표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소명 요청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매 대행은 좀 다르다. 왜냐면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주문하고 해외에서 구매를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마진입니다. 그죠? 마진이고 우리는 이제 대행 수수료만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또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고객 결제 금액이 10만 원이라 가정하고 원가가 5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배송 대행비가 5천 원, 오픈마켓 수수료가 이렇게 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만 원 빼고 원가 빼고 배송비 빼면 4만 5천 원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매출이 잡힌 거죠. 그럼 매출 세액으로 10% 해서 4,5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 세액은 이제 오픈마켓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만 원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오픈마켓 수수료 세액을 보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4,500원 빼기 1,000원. 그래서 3,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45,000원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이제 부가세는 이제 3,500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나요? 네, 지금 뭐 다른 사실 네. 플랫폼 같은 데서는 네. 이 전체 마진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고 매입은 없이 신고하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은 저희 오픈마켓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에 대한 또 다른 수수료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한테 받는 구매 대행의 수수료랑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로 가고 저희 오픈마켓 수수료는 매입으로 가야지 앞뒤가 맞는 내용인데 이게 정확한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한데 다른 데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부가세, 과산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과세자였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래도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게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10만 원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원가가 5만 원이고 배송비가 5천 원, 플랫폼 수수료가 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 일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마진 자체는 구매 대행이나 도소매업이나 동일하게 3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납부하는 부가세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소매는 납부 부가세가 한 8,5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부가세가 3,5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차이가 약 5,000원 정도 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위탁이나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보다 네. 해외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되게 혜택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부가세적으로는 저희가 훨씬 덜 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내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해외 구매 대행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령에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해진 해외 구매 대행업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 네 가지 요건을 항상 잘 지키셔야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부가세를 조금 낼 수 있는 건데 혹시나 이 요건을 어기셔가지고 전자상거래업으로 갈 경우에는 2배 이상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으로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이제 리셀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적으로는 위탁하는데 네. 해외 구매 대행처럼 이렇게 판매한다든지 악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구조냐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누구 명의로 물건을 통관을 하냐 이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본인 명의로 통관을 했는데 이걸 구매 대행업으로 주장을 한다.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좀 무거운 내용 네네. 무거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재밌는 얘기 좀 여쭤보려고 사전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부가세 신고나 아니면 종수세 신고는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써가지고 막 보냈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요새 굉장히 예전에는 사실 세무조사가 일정 매출액 이하면은 안 나온다는 게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특히 어떤 업종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뭐 안 이런 나온다.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요식업 같은 경우 특히 네. 예전에는 안 나온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몇 년째 세금 그죠? 징수가 그죠?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해야지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대상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피곤한 일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해외 웨딩 셀러 네. 분이 네. 세무서 나온 적이 판례가 있나요? 많아요. 요새? 작년에도 쿠팡 쪽에서 하나 최종적으로 판결 난 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명까지는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조사까지 파생이 되는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구매 대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료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놓으시잖아요. 이 워크웨이지 통해서 네. 자료 준비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나오는까지 번지는 확률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와서 내가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세무서에서 네.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나 사무실로 와가지고 서류 막 가져가고 검찰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그냥 해요? 보통은 미리 통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료를 며칠 동안 그 밤새서 그것도 자료 준비해야 되겠네. 자료를 사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도 뭐 대행을 해주시나요? 사후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세무서도 포렌식을 할 수 있고 세무서도 포렌식? 네, 뭐 엑셀이라고 하면 최종 저장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세무사 프로그램에도 최종적으로 저장 일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당초에 신고를 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그쵸. 제대로 그치. 된 신고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최고의 절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세금을 나라한테 이제 정당하게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절세하면서 이제 셀러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혹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부가세는 일단 두 가지 사업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고 뭐 하나 더 하면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저희랑 해당이 없으니까 이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반기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들이 내가 작년 25년도 수익이 0원이야. 네. 근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아서 네. 뭐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25년도 세금이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하시면 좋은 게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몇 해 지나면은 이제 몇 기수가 지나면은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살려두려면은 무실적이라도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안 한다고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좀 좋다. 깔끔하다. 그리고 무실적 신고는 실제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초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홈택스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받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이제 신고할 때 보니까 자료 조회가 14일 이후에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4일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14일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저희 사실 세무사들도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놓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위해 달리는 기간이죠. 달리는 기간이 이제 밤새서 하시는 15일부터 정말 미친 듯이 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 줘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0일 만에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야죠. 일이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구분은 이제 매출액 기준이죠. 매출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 표준 기준이고요. 전년도 부가세 과세 표준이 1억 400이 넘냐 안 넘냐 이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10%가 아니라 3%로 계산이 되고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뭐 10%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제가 구매 대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3%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안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4,800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수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내죠. 거의 안 내요. 네. 아예 없잖아요. 아예 0원이죠. 빵원이잖아요. 네, 아예 빵으로 나오죠.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매출이 100원이어도 10원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 하시는 대표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라. 다른 사업을 뭐 법인으로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간이과세자를 유리해야지 부가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3%에 해당하는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일반 과세자가 이제 세금 이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내가 건물을 샀을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임대료가 뭐 한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한 번은 환급이 되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계속 임대료만 발생을 할 거고 매입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가세는 납부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세 환급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환급은 안 된다고 거의 안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저희 해외구매 대행 업자는 뭐 부가세 환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예. 이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사업인 경우에는 예. 그럴 때 한 번 받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리는 사업을 해야지 매입세 공제,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 많이 하실 텐데 네. 명의당 통째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번호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세.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돼 있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500만 원이 나왔어. 네. 한 사업자에서. 그럼 여기서 뭐 비용 처리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종소세에서 되는 거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비용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직원이 있냐, 직원이 없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위해 내가 소모품을 샀다,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가세 때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공제를 받는 게 홈택스에서 일을 진행하시기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세무사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는 부가세 공제를 받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직원도 없고 뭐 소모품 따로 구매한 것도 없고 프로그램 같은 거 쓰는 것도 없다, 그냥 말 그대로 매입이 쓸만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나 소득세나 비용 처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팁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부가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네. 네. 근데 내 직원도 있어. 네. 내가 그리고 PC도 많이 구매했고 네. 사업에 쓸 뭐 책상이라든지 이걸 한 500만 원은 네. 썼네. 네. 프로그램도 되나요? 그죠. 프로그램도 되죠. 그럼 그걸 합치니까 뭐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네. 이런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홈택스에 네. 들어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홈택스에 보시면은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세금 계산서로 받은 건 세금 계산서를 불러오시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네모난 내용이 있는데, 처음이 세금 계산서고 두 번째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거든요. 네. 이 신용카드로 현금 영수증 받으신 부분은 이쪽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제 조언을 얻거나 이거를 기장이라고 하나요? 이걸 그러면? 이걸 뭐라고? 기장이 될 수도 있고 부가세 신고 대행이 될 수도 있죠. 부가세 신고 대행을 만약에 요청하시면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한 건에 한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사업자가 적으면은 5개에서 많으면은 뭐 60개까지, 작년 강의 때 제가 항상 5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늘어나서 이제 60개를 봤거든요. 60개까지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자를 저한테 다 의뢰를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매입이 있는 사업자나 매출이 높은 사업자 하나만 택하셔서 저한테 맡겨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셀프 신고를 보통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네. 그럼 부가세 대행하는 네. 뭐 수수료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같은 네. 경우는 부가세 신고 수수료는 사업자 등록 번호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10만 원? 됩니다. 부가세 별도로 10만 원이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왔네. 네. 근데 500만 원을 이제 비용 처리해가지고 하면 네. 500만 원을 또 절세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500만 원 버는 거잖아. 그죠. 10만 원 쓰고. 그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계신 뭐 대표님들은 한번 여기 이재상 대표님 여기 이따가 번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이제 부가세가 과세 표준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소명 자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매출 장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별 이제 이용 내역 다 있어야 되고 해외 원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 대행지 수수료 그렇죠. 예,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대납금은 이제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자료도 넣어 주셔야 돼요. 예.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자료는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마인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다. 네. 이 내역까지 준비를 갖고 네, 계시는 제일 게 좋은 중요하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제가 자료는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하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샵마인에서 저희가 이제 워크웨이즈 부가세 소명자료 제이슨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샵마인에다가 이제 통합주문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엑셀 양식 설정하신 다음에 양식을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이슨 파일을 넣어주시면 이 엑셀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통합주문관리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치 아니면은 간이가세자는 1년치를 조회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이때 주의할 건 정상권만 하시면 돼요. 정상권 누르고 엑셀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넣었던 제이슨 파일 워크웨이즈 부가세 이 소명 자료를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생성하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샵마인 소명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셀을 하나 드렸어요. 워크웨이즈 소명 자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붙여넣기 하시면 그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마진도 나오고요. 예. 정상 금액이랑 구매 원화가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환율인데 이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저희가 중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미국을 하고 있는데 이제 US 달러랑 이제 위안화는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본 하시는 분들은 일본 엔화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네이버 금융에 환율 고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내실 때 송금 보내실 때로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배송 대행지 이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바로솜인데요. 바로솜에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 내역 전체 보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저희가 엑셀을 일자별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엑셀 다운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간이가세자는 1년치를 하라고 그랬고 저희가 일반 가세자는 6개월치 하시면 됩니다. 7월 달부터 내역을 다 불러 오셔가지고 저희 부가세 소명자료에 넣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배송대행지 바로솜에 있는 자료입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저희가 워크웨이즈 부가세 소명자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에어릿이고요. 여기는 미국 아마존, 미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쓰는 저희 배대지예요. 에어릿에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역 받기가 있습니다. 얘들 또 눌러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분기별로도 나오고 날짜별로 정하셔가지고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맞게끔 내역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엑셀이 또 나올 건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부가세 소명자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카드사 이용 내역인데 이건 각각 달라요. 국민카드, 신한, 롯데, 삼성, 현대 이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카드사별로 내역 불러오는 게 좀 다릅니다. 중요한 사항은 해외 결제 매출전표가 필요해요. 여기 국민카드인데 이용 내역 매출전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별이 나오는데 해외를 꼭 체크해 주세요. 해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주의사항은 해외에서 뭐 놀러 가실 때 쓰거나 이런 건 다 빼주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근데 교육해드릴 때 분리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매 대행 카드는 무조건 이것만 쓰시라.
해외에서 놀러 가셨을 때 이걸 쓰셨으면 빼주셔야 돼요. 그 내역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인쇄 누르시고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카드 이용 내역이 뜨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저희 워크웨이즈 부가세 소명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마진 피벗 테이블이 나와야 저희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엑셀 부가세 소명 자료 다시 들어오시면 삽입 버튼이 있습니다. 삽입 버튼 눌러주시고 그때는 이제 마진 피벗 테이블 시트에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마진을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을 추출한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나씩 사업자별로 신고를 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마진 피벗 테이블 시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삽입을 눌러주시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오픈마켓 매출 장부로 시트로 다시 들어가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A열부터 이 마진율까지 들어오는 시트를 전부 다 드래그 해가지고 쭉 당겨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게 나와요. 마켓명, 사업자, 과세 표준 금액을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시트 아무데나 그냥 클릭해 주신 다음에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부분합 표시 안함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부분합 디자인 있고 부분합 표시 안함을 누르면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금액도 저희가 이게 C열 전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예, 셀 서식이 있거든요. 예. 셀 서식으로 여기 있네요. 셀 서식 누른 다음에 회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원화로 표시가 돼요. 예. 그럼 이제 이걸로 신고를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막 오류가 떠 있어 막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샵마인에 CS 메모를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보시면 제가 엑셀을 한번 띄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 여기에 뭐 이상하게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볼게요. 뭐 알파벳을 넣었어. value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러면 대표님이 CS 메모에다가 잘못 입력해 놓으신 거야. 그걸 이제 필터로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모두 선택 누르고 value에서 value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고치시고. 예. 이게 CS 메모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었으면 이 마진 피벗 테이블도 잘못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이게 CS 메모에 잘 주문 넣으실 때 잘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소명 자료는 끝났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부가세 소명하는 거를 이제 저희 세무사님께서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예. 우선은 홈택스.go.kr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셔야죠.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이 제일 빠르기는 한데 뭐 인증서를 등록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우선 개인으로 로그인을 했다 보니까 개인 각 사업장으로 이제 전환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래서 사업자 전환 버튼 쪽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사업장별로 이제 로그인을 다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장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전부 다 같은 탭에서 신고합니다. 일단 클릭해 주시고 정기 확정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굳이 알림창은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시고 예 누르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기타 매출 과세표준 명세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타 매출 쪽에 이제 저희 샵마인에서 계산한 저희의 매출을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이제 저희 쪽에서 해당 매출 금액이라고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명세에 또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업종 코드는 525105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입력하시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 입력 완료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대로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이제 매입세액이 있으신 분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에 이제 불러오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1월 14일 이후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이후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내가 어디로 이제 생일사설을 수령을 했다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플랫폼 외에 뭐 내가 사입을 했다라고 하면 사입 외에 배대지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면 배대지는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배대지는 매출에서 차감을 하는 항목이지 매입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항목이고, 매출에서 차감을 한 후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저희는 구매 대행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거고, 그 수수료를 계산을 할 때는 배대지 비용은 차감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매입세액에 배대지 비용이 있다, 매입세금 계산서에 배대지 비용이 있다고 하시면 해당 배대지 비용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네, 오픈마켓 수수료 뭐 이렇게 다 잡다한 게 막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요. 뭐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다 들어오고, 뭐 자료조회를 누르면 여기 쫙 여기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로 쌓이고, 네. 이제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배송 대행지 수수료, 배송 대행비, 배송 수수료나 배송비는 저희가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불러오면 빼줘라.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거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대로 신고하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나왔으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영수증이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신고가 끝났고, 혹시 이제 신고하는데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다. 네. 이러신 분 계실 텐데, 네. 한마디 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신고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1월 14일 이후로 자료 조회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 한번 연습은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신고 대행을 진행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단순히 신고에 도움을 달라라고 말씀을, 그건 좀 힘들죠. 그런 부탁을 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가 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워낙 많잖아요. 네, 워낙 저희도 사실 항상 신고 기간 때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이 아니고서는 뭐 저희가 단순 문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네. 이제 대표님과 셀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된 사항들은 어차피 제가 다 알고 있고 저희 코치진과 강사님들이 다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뭐가 안 돼, 뭘 해야 돼, 그건 저희가 조언해 드릴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행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무사님께서 맡아서 해 주실 겁니다. 대행하는 의뢰는 여기에 맡아서 연락 주시면 되고,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코치진이랑 강사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달에 연말정산이 또 열리거든요. 연말정산 자료조회가. 그때는 이제 홈택스 서버 자체가 거의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연말정산 자료도 받고 1월 말. 네, 1월 중순에 이제 자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홈택스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14일 날 바로 신고를 마무리하셔야지. 14일이 제일 좋네요. 그쵸. 15일이죠. 15일. 네. 14일, 15일 이때 매입세액에서 조회가 될 때 마무리 하시는 게 대표님들이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26일까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홈택스가 언제 마비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쵸. 마비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라. 그쵸.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거의 이제 부가세가 뭔지부터, 그리고 소명자를 만들고 그 소명자를 가지고 이제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저희 해외 구매 대행 전문 세무사님이시고 저희 이제 워크웨이즈랑 협력하고 계신 전문 세무사님이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밤늦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무가 바쁘시니까 미리 문자나 뭐 카톡으로 해주시고, 그렇죠? 네, 이제 좀 저희 수강생이니까 매너 있게,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질문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바쁘시고 업무가 이제 많으시니까 좀 예의 있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팅 중인 경우가 사실 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하나 미팅하고 이렇게 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세 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팅 중일 때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무조건 답변을 드리니까
그 기간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워크웨이즈의 젤리파파였고 저희는 이재상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